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국하려는 여행객으로 인천공항이 매우 북적입니다. 반면에 유명 관광지 식당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은 휴가철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면서 코로나 못지않다고 한숨을 쉰다던데요. 이게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국내 여행지 전반적인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바가지 상원 때문에 국내 여행을 기피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야 할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학승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예, 최근에 제주도에서 휴가 겸 워케이션으로 네. 장기적으로 좀 체류를 했고 네. 8월 중순쯤에는 강원도로 휴가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한창. 예. 휴가 즐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통 여름 휴가철이라면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한 달을 보나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보통은 7말 8초라고 해가지고 네. 7월 말에서 8월 초를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장이 이전보다는 좀 자유로워져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예. 좀 이제 원하는 때 좀 갈 수 있는데 예.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방학에 맞춰서 하다 예, 예. 보니까 맞습니다. 7말 8초에 그래도 예. 집중적으로 몰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정말 여행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 예. 관광이 외면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네. 이따금씩 나오거든요. 예. 또 오늘은 정말 진짜 그런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주변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네. 확실히 그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이 네. 한국인은 이미 국제 관광 시장에서 큰 손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기간에도 한국인은 2019년 기준으로 한 해에 3천만 명 가까이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통계 실적을 가지고 있고 3천만 명 가까이.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인구 대비 60%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좀 더 체감을 하려면 주변 국가랑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한 해에 한 2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해외 여행을 했거든요. 네, 20%도 안 그렇죠. 되네요. 한 15% 정도에 네. 불과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은 해외여행 시장에서 큰 손으로 인식이 네. 되고 있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복관광 수요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행 수요가 발현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는 있지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했고 코로나 이후 지금 급속도로 다시 그런 수요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주위에는 보시면은 어느 나라로 많이 가던가요? 해외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코로나랑 연관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다 그런 어떤 보건적인 위험 지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화되면서 일본으로, 가장 인접 국가죠, 일본으로 관광 수요가 몰리고 있고 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게 보건에 대한 그렇죠. 인식? 보건 위기. 보건 위기. 그렇죠. 이제 예. 건강에 대한 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가까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있죠? 우리가 이제 관광객의 의사 결정을 보면은 네. 먼 곳으로 갈 때 아무래도 위험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인지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본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접 국가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건 위기 이후에는 인접 국가들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좀 그래 그렇죠, 왔나 그렇죠. 보죠? 국제 관광 시장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접 국가 하면은 이제 일본, 그렇죠. 또
중국, 일본, 중국, 네. 대만, 대만, 뭐 홍콩, 네.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네. 관광 수요가 많이 회복이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 그렇죠. 많아야 대여섯 시간 갈 그렇죠. 수 있는 거리를 그렇죠. 이제 택하는 것 같은데 예.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엔저 효과로 네. 일본 여행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잠깐 다녀온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이게 네. 통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방문자 중 한국인 비중이 네. 작년 기준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네. 이런 통계가 있고 그리고 일본 전체 방문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연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즉 외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2,500만 명인데 그중에 700만 명이 육박하는 그 방문객들이 한국인들이었다. 이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방문을 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간다고요? 지금 제가 한국인이 작년에 네. 7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작년에 일본에 일본을 방문을 한 찾았다. 거죠. 예. 전체 관광객 몇 명 중에서요? 2,500만 명 중에서. 일본이 4분의 1이죠. 2,500만 명밖에 안 가나요? 해외 관광객이 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네. 3천만 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작년에 한국을 찾은 외래 방한 외래 관광객 숫자가 1,000만 명은 조금 넘었습니다. 네. 한국의 2배, 그렇군요. 한국 2배 이상의 네.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700만 명이 다녀. 올해는 더 많이 갈 거예요. 이게 작년 통계잖아요. 그렇죠. 작년 통계죠. 올해는 확 늘었다는 느낌을 올해는 받거든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일본 방문객들이 늘어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엔저 효과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엔저 효과가 조금 좀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살짝. 예. 예전보다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좋지만 그럼에도 힘으로 불구하고 와닿게 확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그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젊은 층들이 많아요. 이 네. 젊은 층들은 가격에 민감한 그런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차이가 나도.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변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엔저가 지금보다는 좀 기세가 좀 예. 이제 엔저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 그럼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가자 이러는 그럴 수도 사람들도 꽤 있겠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저는 이제 뉴스 통해서만 보지 인천공항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예. 같은데 인천공항에 그 해외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로 정말 인산인해라고 하던데 그렇죠.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김포공항을 더 자주 가는데요. 네. 인천공항도 제가 한 해 2번 정도는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네. 가면은 정말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휴가철이면은 제주도 여행이나 네. 베트남이나 일본 여행이나 뭐 네. 비슷하다. 네. 정말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해요. 저기 다 안 가봐가지고 제주도, 베트남 이런 이게 다 안 가봤거든요. 조금 최근 몇 년 사람들이 동안. 단순하게 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떤 여행 스타일을 통해서 어떤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사실 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외 관광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 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외국 거. 그렇죠. 네네. 외국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련된 관광 상품이 적어요. 그러면 다양한 가격대를 갖춘 상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의 저렴한 패키지 여행 상품과 네. 국내의 개별 여행의 전체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해외 패키지 여행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어요. 정말 저렴한 경우에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여행을 한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 상품, 저렴한 상품을 통해서 여행을 한다. 그러면 국내가 더 저렴할 수 있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죠.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해외 여행이 더 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어떤 여행 상품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88 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 해외 여행이 쉽게 예. 못 갔을 때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고 어느 네. 순간부터 많이 가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해외 여행 가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죠. 뭐 예. 정말 배를 타는 것도 있긴 예. 합니다만 그러니까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이제 격차가 줄어드니까 어느 날부터는 네. 이건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예,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네. 또 그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다양한 그 박리담회식의 상품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저렴한 상품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항공권이나 뭐 교통이나 숙박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조합을 해서 관광 네. 상품화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날짜에 따라서 다 가격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들은 그런 걸 예. 잘하니까 그렇죠. 시간 예. 여유 갖고 있다 탁 갔다 오면 예. 국내 상품보다 정말 쌀 수도 있을 정말 것 같은데 저렴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꼭 짚고 싶은 게요. 국내 여행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게 한 네. 이제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예. 바가지 숙박 네, 요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어디에 갔더니 바닷가에서 뭐 한 접시 뭐 5만 원짜리 회를 담았는데 이게 예. 5만 원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왠지 너무 바가지일 것 같아. 네.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사실 국내 여행지를 제가 다 가보지도 예, 못하고 교수님도 다 못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바가지 요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을 때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관광지 물가는 일반 다른 지역의 물가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가격 수준을 통해 형성되는 기대 수준 대비 서비스나 제품의 질이 현저히 낮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의 여행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상당히 높아요. 한 해에 네.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를 나가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여행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미 네. 기대치가 높고 기준점이 높아졌어요.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점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에는 가격 대비 이게 뭐야? 이거 바가지 요금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바가지 요금 이슈는 사실 가격 이슈이기도 하지만 저는 서비스 품질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예. 사람들이 이제 한철 장사로 그렇죠. 많이 몰려드는데 네. 자리는 부족하고 네. 그럴 때 조금 더 올려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건 당연하죠. 해외 어디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예. 국사가 무척 올라갔다가 나중에 예. 이제 사람들 예약을 많이 안 하니까 임박해가지고 좀 가격이 예. 내려갔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예,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참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하고요. 비슷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 산업과는 좀 다른 이슈인데 이 계절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즉 한철 장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성수기 때 창출한 매출을 통해서 한 해의 그런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수기의 서비스 가격이 비수기의 서비스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든 해외든 모든 관광지에서 비슷하게 적용되는 가격 전략이고 시장 논리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건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관광객들이 가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찾으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가지 요금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기성 가격이에요. 네.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불합리하거나 그 근거가 불투명한 가격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네. 그런 사례는 우리가 좀 다시 볼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자,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좀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외 여행은 많이 늘어나고 국내에선 바가지 요금을 물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다 보면 네. 국내 숙박 음식점들이 휴가철인데도 이제 휴가 특수를 누리기는커녕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당연히 있죠.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또 힘들었던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이것도 좀 우리가 팬데믹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산업이 관광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관광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가장 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동의 지금 제한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한동안. 그래서 그런 그 본인들의 그런 데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상쇄하기 위하여 지금 바가지 요금 이슈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좀 가격을 올려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모든 게 좀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어차피 올려도 물가도 되겠다.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제대로 사업을 그 비즈니스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가격을 좀 올려봤자 이런 그런 그 심리가 발동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이런 게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 여행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불친절한 이미지로 인해서 국내 여행을 계획하던 사람이 네. 해외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 예. 70% 가까운 분이 국내 휴가를 선호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비용? 시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복관광 수요라는 게 네. 제가 볼 때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이게 가장 활성화된 것 같아요. 네, 네. 한 1년 반 동안. 그리고 지금
이 보복 관광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는 네. 국내 관광과 해외 관광이 아.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여행도 우리가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많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시즌에는 뭐 항공료나 숙박료 이 금액이 워낙 높으니까 비싸다 오히려 보니까. 국내 여행이 훨씬 더 저렴하게 네.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서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름 휴가 트렌드는 그럼 과거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바다로 간다. 네, 제가 볼 때 제일 크게 먼저인가요?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휴가 제도랑도 좀 연관이 됐는데요. 네. 이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름 기간 1주에서 길면 2주 가량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타국가랑 좀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휴가를 가고 뭐 네. 그런 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고 또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외 기업 대비 업무량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좀 많고 근무 강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가의 개념을 완전한 휴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모험적이고 탐험적인 진정한 그런 여행을 하기보다는 휴식의 개념으로 힐링 위주의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자연 관광지 중심에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관광 그 휴가 트렌드가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는 워낙 덥다 보니까 예. 집에서 쉬자. 그런 되게 호캉스 뭐 이런 것도 진정한 많아지고 있죠. 휴가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시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변하지 않았죠. 네. 이게 우리가 또 네. 구조적으로 볼 이슈가 물론 최근 들어서 기업 문화가 변화하면서 뭐 자유로운 연차나 휴가 기간도 좀 자유롭게 쓰는 것을 권장하긴 하지만 네. 이게 우리가 보면은 기업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협력회사랑 같이 일하고 뭐 하청업체도 있고 다 같이 일을 하는데 휴가 기간이 분산되어 버리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같은 기간에 같이 쉬고 같이 일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암묵적으로 휴가 기간을 조금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국내 여행지에선 여행 상품이 많이 해외 상품보다 좀 덜 개발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여행할 만한 곳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네. 가보면 또 새로운데 가기 그렇죠. 전에는 다 내가 가본 데 같고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이렇게 예.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그 설레는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경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떨어지죠. 그런데 사실 한국도 찾아보면 좀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은 그런 곳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가 그래서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은 후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 거 이런 거 예, 보면 예. 어머 저런 데가 있었어. 예, 서울에 살던 나도 몰랐던 데가 있었어. 예, 이렇게 맞습니다. 거꾸로 예,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의 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를 평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뭐 정말 흥미로운 스팟을 발견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보복 관광이란 표현을 쓸 만큼 많이 나갔었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외국인들 우리 한국을 그렇게 많이 찾았나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그 떨어지는데요. 이게 네. 또 통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방한 외래 관광객, 즉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시장이 2019년 대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 정도의 회복률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작년 기준 79%의 회복률을 보였거든요. 네. 즉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것보다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그 여행의 그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행 수지는 수지 맞는 장사를 못한 거네요,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네. 여행 수지 적자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지역 관광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가면. 그렇죠. 일본을 한 번 가면 다른 곳도 가보고 싶고 네. 정말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상품화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어서 지역 문화가 잘 보존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지역마다 음식도 좀 그렇죠. 다르고 다르고 이런 거요. 문화가 네. 토착 문화가 정말 달라서 이게 관광 상품화된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뭔가 관광 개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따라하기식의 관광 개발, 네. 즉 뭐 특정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게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만들자. 따라하기식의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기 성과 위주의 네. 개발이 이루어지고 뭔가 장기적인 그런 개발 플래닝을 못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인문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해서 좀 차별적인 방향으로 그래요. 관광 상품화를 하고 관광 개발을 해야 우리가 좀 경쟁력 있는 네. 관광 국가가 우리 되지 않을까 한국인들도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이 높아졌고 그렇죠. 또 해외 관광객들의 예. 발길을 모으려면 예. 좀 새로운 좀 도전을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국내 여행 아직 못 간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휴가 아직 못 간 분들 계실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이제 짧은 시간에 국내 여행 좀 다녀오려면 어떻게 가면 좋을지 혹시 뭐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예. 하면 좋을지 뭐 그런 거요. 네. 일단은 만약 가능하다면 네. 그 휴가 기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 여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시기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 정체도 심하고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나 뭐 숙박 대란 뭐 이런 이슈가 항상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좀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행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뭐 제주도나 강원도 그리고 남해 지역 이쪽은 정말 갈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정말 그 액티비티가 많아졌어요. 네.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학승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